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지 않던 상황이 펼쳐질 땐 더욱 그렇죠. 하지만 빠른 인정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를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역전쟁과 계속되는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 그리고 큰손들의 자사주 매입과 증시의 변동성 등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면 됩니다. 항상 이 전략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신다면요.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양지수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9% 소폭 오르면서 228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380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기관은 32억 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29% 오르면서 79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개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93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7월과 8월에 수익률이 좋았던 이 배당 우량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럼프가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한 건데요. 이 때문에 현물 시장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0.51% 오르면서 7,40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P 500 지수도 0.18% 소폭 오르면서 2,81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5선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0.27% 소폭 하락하면서 122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현재 0.07% 소폭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0.53% 내리면서 2,77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역시 약보합으로 내렸는데요. 28,0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요, 아시아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도 모두 약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9시 기준으로 현재 84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6거래일째 상승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다른 코인들도 현재는 약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 모두 소폭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이다가 계속해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오스는 3위까지 밀려났네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코인은 5위에 있는 스텔라 루멘인데요. 이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사에서 발명한 코인입니다. 스텔라사는 현재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보죠.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딜안이 현실화될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브라질 대두 프리미엄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외신과 함께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Europe steps up preparations for no deal Brexi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유럽 측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안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찬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요. 유럽연합과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게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경우의 파장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이 유럽연합이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제3국이 되는 데 대한 법적인 결과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 운항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이제 모두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US-China dispute sends Brazilian soybean premiums to 4-year high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브라질의 이 대두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브라질의 대두 산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수입처를 브라질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이 대두의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이 대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어떤 모습 보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이슈앤가이드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죠.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브렉시트가 2016년도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노딜 브렉시트가 어떤 뜻인가요? 일단 노딜 브렉시트는 지금 현재 미국, EU와 영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안 자체가 아직 협상안이 안 난 상태로 그대로 이제 내년도 이제 3월 30일이죠. 3월 30일에 일어나는 브렉시트 일자를 그대로 맞게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딜이 먼저 나와야 실질적으로 3월 30일에 딜에 대한 법안 적용일, 정확히는 이제 2021년까지 브렉시트 딜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시키고 이 과정 동안에 기존의 EU 법안을 유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브렉시트 법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은 상태로 협상안이 안 나온 상태로 3월 30일을 맞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간 협상안인 EU의 법안을 2021년까지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바로 그냥 기존의 영국 법안을 적용받게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의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금 EU와 영국은 어떤 협상을 좀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죠. 이제 영국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 부장관 그리고 EU 측의 미셸 바르니에 측에서 서로 만나는데 지금 브리쉐에서 지금 한 몇 시간 전부터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먼저 나와서 좀 맞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바뀌면서 지금 영국 메이 총리가 내놓은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컸죠. 근데 이 부분이 원래 메이 총리는 기존에 굉장히 강경파의 브렉시트안을 내놨던 총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오히려 반발이 많았죠. 메이 총리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러면은 굉장히 EU 쪽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게 타협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부분까지 제시를 했었던 상태였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의회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점점 안이 소프트 브렉시트 안으로 바뀌게 됐어요. 일단
의회 측에서는 기존에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했던 브렉시트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일단 브렉시트는 국가적으로는 진행을 해서 일단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난민들이 넘어오고 이런 사태는 막되 경제적으로는 라인을 계속 이어놓자라는 쪽의 의회 안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 쪽에서 제시됐던 보고서 부분을 의회가 처음으로 검토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7월 동안에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메이 총리 안건은 계속 경제적인 파트에 맞춰서 소프트 브렉시트 안으로 바뀌게 됐고요. 근데 계속 이런 뭔가 안이 바뀌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니까 이제 브렉시트 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경파 안을 내놨다가 본인들의 안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수장급인 메이 총리가 좀 줏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퇴임을 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안을 떠나서 일단 브렉시트 자체가 원래는 올해 9월 정도 안에는 타결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9월 안까지 타결이 나려면은 지금 의회 측에서도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번 달에 중앙은행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 달까지 이 부분이 타결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제시안을 들고선 EU 측을 방문을 했을 때 EU 측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호전적으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EU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원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떤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뭐 스페인도 둘 다 좀 EU를 탈퇴할 움직임을 살짝 한 번씩 보여줬었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측에서 중앙에서 한번 도시적인 움직임으로 탈퇴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탈리아는 국가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나왔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EU가 지금 이번에 영국이 이탈하는 브렉시트 같은 상황을 안 만들어 놓으려면은 EU 중앙은 주체로 법안상으로 경제적인 양다리를 애초에 못 갈도록 막아놓는 게 확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프트 브렉시트 자체를 EU 측에서는 아예 거절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딜 시나리오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관세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내년 3월도에 바로 이제 탈퇴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상태로 노딜 형태로 아무 협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탈퇴가 일어나게 되면 관세 협상 부분부터 전부 다 때려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제일 문제인 산업 분야가 자동차 산업 분야죠. 이번에 미국 건 때문에 관세가 안 그래도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독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부에도 워낙 좀 뭐 이탈리아 자동차 뭐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좀 많죠. 이탈리아면 당연히 부가티를 좀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도 사실 영국이랑 다리가 많이 놓아져 있는 BMW사의 산하로 들어간 롤스로이스라던가 혹은 뭐 랜드로버 아니면 제규어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영국의 브랜드였다가 이제 독일에 인수된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영국에서 만드는 차종도 있고 반대로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독일 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서 독일 쪽에서 만들게 되는 차종들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BMW 산하로 완전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면상으로도 대부분 다 독일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좀 랜드로버나 이제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부품적인 부분으로 좀 결항이 많다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브렉시트까지 확 진행이 돼버리면은 내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일 부품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단가 문제 때문에 대체 자재로 혹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한다던가 이런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브랜드 가치가 추가 훼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관세적인 부분 제1타격으로 먼저 EU와 그다음에 영국 사이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제일 여파로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 법안이 적용되려면 일단 간단한 선에서라도 딜을 시켜서 브렉시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노딜 상태로 바로 맞이하게 되면은 이 관세 부분 외에도 단순히 EU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21개월이라는 기간, 내년 3월 이후로 21개월이라는 기간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기간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영국법에 갑자기 적응해야 되는 EU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EU와 관련해서 브렉시트 관련 일정들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30일 이전에 영국 측에서 탈퇴 협상을 타결하고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브렉시트를 맞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21개월간 동안에 EU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브렉시트 딜에 대해서 딜을 맺고 맺는 기준 자체가 2021년 기준부터 이 브렉시트 딜을 맺은 법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1년 이전까지는 기존의 EU 법안, 일단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EU 법안이 적용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렉시트의 효과가 바로 직격탄을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간을 여유 있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노딜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문제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 21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EU 측에서도 소프트 브렉시트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양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 안에서 하드 브렉시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딜을 형사를 시키고선 21개월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대두는 해외 선물 상품 중에서 농축산물의 대표 주자잖아요. 지금 대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일단 대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무역 관세 부과 건으로,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선관세를 매기긴 매겼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에 지금 2차 혹은 3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대두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매겼던 부분입니다. 25%에 대한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대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바로 수입처를 옮겨서 브라질 쪽으로 대두 수입처를 옮기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브라질 대두 수입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브라질산의 이 대두의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지금 좀 올라온 거죠? 네, 일단 이번에 25% 관세를 이제 7월 6일이죠. 저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기게 됐고, 이 선관세의 가장 대표 주자로서 대두가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농축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 소이빈, 영어로는 소이빈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 대두유도 있습니다. 소이빈 오일이라고 해서 대두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 옥수수 다음으로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포착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비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세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수입량 자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선관세를 매겼다는 것은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심 산업 분야를 먼저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먼저 중국한테 관세를 매길 때 2차, 3차 산업 분야 중에서 핵심 타격 분야 340억 달러에 대해서 매기긴 매겼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 부분을 똑같이 반대로 미국에서 핵심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죠. 미래 산업 분야는 아니지만 일단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파트 중 하나인 농축산물을 먼저 공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중국이 이제 2차, 3차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 4차 산업 분야까지도 미국의 수입처가 굉장히 좀 늘고 있었던 거는 맞는데, 사실 2차, 3차, 4차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술적인 부분을 빨리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본인들만의 사업 분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니즈가 굉장히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사업 분야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1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진출해봤자 아무런 기술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냥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출하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블로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매겼던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가장 인근에서 빠르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브라질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 속에서 지금 브라질이 좀 이득을 본 셈인데요. 그러면 이번 이슈가 좀 선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브라질 쪽에서 올라갔던 거는 맞지만 미국 쪽의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는 사실 세금 쪽으로 추가로 붙는 거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0원에 거래된다고 하고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된다고 하고 관세가 25% 매겨진다고 할 때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1,250원이 되겠지만 사실 시장 가격 자체는 1,000원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트레이딩, 즉 미국장 안에서의 가격을 보실 때는 일단 1,000원 가격 기준으로 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보실 때 최근에 가격은 계속해서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쪽, CBOT 쪽에서도 하락을 했고 CME 쪽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와 반대로 사실 브라질 내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갔던 건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보였던 부분이고 이건 뭐 수요 공급에 의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앞으로 일단 34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픽스가 된 상태로 오히려 추가 관세를 매기느냐 마느냐 하는 상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런 수출에 의한 감소로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억 달러 여부가 8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관세가 매겨질지 안 매겨질지 여부가 관찰이 될 상태인데 지금 일단 중국 측에서는 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선 대신에 WTO 측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라는 제소 조치를 들어갔죠. 사실 이 제소 조치가 8월 31일까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WTO 측에서 저번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WTO에 제소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양자 협상 기간이 이제 겨우 막 끝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2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도 8월 31일 이전에는 끝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를 다 매기지는 않고 처음에 선관세로 먼저 뭐 700억에서 800억 달러 정도 먼저 매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관세 부과권 이후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펼쳤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많이 드렸었어요. 오히려 이제 G2 간의 싸움을 통해서 사실 G2가 많은 산업 분야들을 좀 쥐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핵심 산업 분야들, 특히 1, 2차 산업 분야들을 많이 좀 쥐고 있었고요. 네, 미국은 미국 쪽에서 2차, 3차 산업 분야들을 굉장히 좀 세게 쥐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서로 다른 국가들의 패권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던 분야들 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분야들을 다른 국가를 통해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 쪽으로 기존의 1차 산업 분야 혹은 2차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반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동남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쪽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GDP를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 쪽에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변국들 지금 브라질이나 혹은 뭐 캐나다 이런 쪽 국가들이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은요, 이후에 할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에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내 90% 이상 기업의 상반기 이익에 증가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잘 나가는 반면 증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광고회사 포커스 미디어가 알리바바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커스 미디어는 어떤 기업이고 알리바바는 왜 이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건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혜영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중국장 전일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최근에 또 한 일주일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간다, 기대치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됐었는데 여전히 뭐 이제 다시 불안감을 통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증시 하락한 이유는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이 협의 내용을 아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또 이야기했는데 중국 쪽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될 부분은 없고 계속 갈등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뭐 계속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이슈는 좀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반기 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69개사의 기업들은 순이익이 무려 5억 원이, 그러니까 5억 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5억 위안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의 제목인데요. 7월 15일까지요. 선전거래소, 그러니까 심천에 있는 거래소의 그 중소판, 그러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심천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창업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1634개의 기업이 반기보고서 실적 예고를 발표했고요. 이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90%의 기업들이 이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영리가 예상되는 회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수익성이 증가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수익성이 증가된 회사의 비율은 91.3%, 그러니까 9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에 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소기업들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쪽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의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비단 중국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상장 기업들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증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기업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중국도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도 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속상한 부분이죠. 네.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지금 중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뭔가 외부적인 변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이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금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외부적인 변수를 통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뭐 퍼라든지 뭐 PBR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경제 분석에 대한 기업 분석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그 저평가 국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대한 상황들이 정리가 됐을 때 해결이 됐을 때 기업이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주가 자체가 바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확신을 주기만 한다라면 기업들이 많은 그 주가 상승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내외부의 이 변수를 좀 잘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알리바바가 또 엄청난 투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100억 위안 정도 했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140 정도를 더 곱하기 하면 우리나라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100억 위안이니까 뭐 엄청나죠? 네,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이거를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 미디어가 어제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포커스 미디어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의 조그만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개장을 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알리바바가 이 포커스 미디어에 150억 위안, 즉 뭐 여기서 이제 100억 위안 정도라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덧붙였을 때 150억 위안 정도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을 좀 이제 알리바바가 획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빌려서 이제 알리바바도 뭔가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포커스 미디어는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포커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능력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좀 증가하거나 마케팅을 좀 강화하거나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알리바바가 투자한 선택받은 거죠. 네. 이 포커스 미디어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포커스 미디어는요, 지금 그 40대 회장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비슷하겠군요. 네, 40대시니까. 네, 10년 전에 이제 30대 초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나스닥에 일단 10년 전에 이제 상당을 좀 했었죠. 그리고 광고 회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학업을 때려치고, 네, 창업을 하겠다 해서 창업 1세대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난춘이라는 사람의 그런 회사입니다.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 LCD, 그 다음에 LED 쪽으로 이제 차츰 넘어오고 있지만은 현재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회사들도 중국 내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커스 미디어를 거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지금 현재 5개 광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에 처음에 상장해서 좋은 분위기 좀 이끌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나스닥에서 2013년인가에 상장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좋은 기업들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중국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정책적인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좀 하는데 일단은 중국에 현재 상장되어서 심천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오늘 괜찮게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해서 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리바바가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 포커스 미디어를 선택을 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성장성이겠죠. 일본의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처럼 알리바바도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포커스 미디어의 주식 6.6%를 일단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 12개월 동안 5%의 추가 매입을 통해서 총 11.6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겠다 이런 어떤 공시를 좀 냈거든요. 포커스 미디어가 이제 광고와 병합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좀 네트워킹이 좀 가능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 포커스 미디어를 이용해서 알리바바가 현재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부분을 높일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가장 역량을 두고 있는 것이 중국 내에서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뭐 요우쿠라든지 투도 이런 것들을 지금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광고, 온라인 디지털 이런 쪽에서의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잘 참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성공한다. 네. 잘 찾는 투자자가 그렇죠. 결국 성공한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뭐 외부의 변수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것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변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변수 때문에 내가 믿었던 기업들을 매도해 버린다라면 나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깐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런 어떤 고통을 참는 인내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멀리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골랐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기업들 실적이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슌하오 부펀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 뭐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드 번호는 002565번이고요.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종이 또는 판지, 그다음에 캐패시터, 이게 콘덴서죠. 콘덴서의 필름 또는 다기능 필름, 레이저 필름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소매업이나 천연 생물학적 비료, 유기사료, 뭐 연구개발, 토양 개량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익률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제 7월 10일에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무려 170%나 증가해서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 순위에 좀 올라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연도에는 배당을요, 10주당 2위안 을 이제 현금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0.2위안을 보시면 되겠는데 배당률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술적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가에서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일단 바닥을 자꾸 좀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이고 저점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그냥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5위안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5.1위안 요 정도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요 정도 공략하셔도 괜찮습니다. 5.1, 5위안 정도 공략 괜찮고요. 그다음에 손절매도 가격대는요. 최근 나타난 저점 구간이 4.6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위안 정도로 손절매도 가격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대는요,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주고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1차적인 고비, 2차적인 고비가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저 위쪽까지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위안 정도까지 조금 높게 그리고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지금 170%나 증가한 슌하오 부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은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8일 가진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대처는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빗썸이 거래하는 일부 암호화폐에서 가격 이상 폭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빗썸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진민토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내용이죠?
일단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오랜만에 이번에 증언에서까지 좀 세게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가치상으로 굉장히 좀 무가치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내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현금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저장 수단까지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런 발언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네, 일단 발언에서 이번에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까지 있었고요.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 좀 보기 힘들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기존에 사실 연준이 암호화폐에 대한 굳이 발언을 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준 밑에 하위 보고서들, 뭐 세인트루이스 지부라던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하위 보고서들 정도로만 이제 발언을 이어왔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도 처음이고, 사실 이 발언은 웬만한 그냥 일반 연설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청문회까지 가서 거기서 증언하는 부분도 좀 특이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런 답변을 한 걸로 보여지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 의장까지도 이제 관련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적인 부분은 저번에 수요일장에서는 블랙락이 굉장히 호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일단 워크포스를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강반등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물붓기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반대로 지금 파월 의장이 불을 끄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 파월 의장이 지적한 암호화폐 한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암호화폐 장 자체가 계속해서 기존에 뭐 빌 게이츠가 주장했던 바보 이론이죠. 계속 매수가 대비해서 더 높은 매수가로 치고 매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수급 기반의 계속된 추세적인 상승세, 뭐 해외 선물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추세죠.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자꾸 매력을 느끼는데 일단 한계를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한계를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 결제 수단. 한마디로 카드 결제사들이 암호화폐를 대용으로 넣어서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도 X표가 나 있는 상태죠. 물론 일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신한카드 이런 쪽에서 포인트를 통해서 우회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스템을 열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로 현금처럼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 플러스로 좀 하나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뭐 세인트루이스 보고서에서도 잘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이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현금을 예금을 해놓죠. 예금을 해놓는 대신에 뭐 거래소의 지갑에다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개념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어떤 플러스가 되느냐, 분명히 안정적인 어떤 호전적인 금리적인 상승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X표이고요. 단순히 이제 투자 가치적인 부분으로 국내로 따지자면 이제 $1 환율로 따져서 분석을 할 때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관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관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금리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장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는 지금 뭐 블랙머니라던가 혹은 이제 그냥 일반 투자 자산 쪽에서도 이 자산을 보유를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금리를 따박따박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자산들밖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안전자산들은 철저히 이 자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금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의견을 내세운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금 블랙머니들 그리고 이제 세탁자금들, 중간 세탁자금으로 이제 잠깐 왔다가 빠져나가는 자금들이죠. 그 자금들 중심으로만 자꾸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수단으로만 자꾸 악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 가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좀 반대로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다고요? 일단 규제 관련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놨고요. 그래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번에 이제 블랙락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워크포스트를 설치한 건에서 바로 이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7,000조에 해당하는 블랙락의 자산 운용 규모 대비해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좀 환호를 했었죠. 자산 운용사 한 개만 들어와도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환호를 했지만 지금 연준이나 이제 뭐 블랙락이라던가 혹은 뭐 JP모건 이런 대형사들 입장에서 반대로 볼 때는 본인들의 자산 운용 대비해서 이 시장은 정말 이제 막 크고 있는 정말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유치원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유치원생을 위한 따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나? 좀 시장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정도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 어떤 규제가 안 일어나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는 있지만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금액들 자체가 지금 기존의 기득권층의 부자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리플의 CEO 이제 브래드 갈릭 이런 정도의 좀 대표 주자들만 좀 돈을 크게 벌었고 사실 그 외의 분들은 이제 뭐 몇십억에서 뭐 크게 많아봐야 몇천억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굳이 지금 이 시장을 아직 통제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시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아무리 유치원생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신동이다. 축구 신동인데 이 친구를 함부로 처음부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은 작다 보니까 무시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클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연준이 추후에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는 상태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지 몇 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지금의 발언을 번복한 다음에 다시 암호화폐를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상태가 돼버린다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청문회 이번에 한번 불려갔는데 청문회 한 번만 불려가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쯤 더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미리 좀 밑밥을 깔아두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관심을 둘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죠.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빗썸 측에서 이제 거래를 최근에 6월 20일 이후로 일시적으로 좀 입출금을 막았죠. 입출금을 막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우물한 개구리가 좀 되다 보니 여기 안에서 과열 투자 상태가 일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썸 내에서 일부 토큰들은 지금 1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이건 좀 직접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사실 저희 이제 서울경제TV 혹은 이제 저희 개인 방송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었는데 이제 빗썸과 이제 업비트의 시세 차익이 100%가 나는 부분을 좀 차트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팀 같은 종목이 스팀이랑 스트라티스 두 가지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스팀 같은 경우 현재 3,200원 정도의 위치를 해 있고요. 어제는 이제 3,400원 정도의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업비트에서 그대로 와서 보시면은 현재 1,700원 정도죠. 거의 100%가량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6,540원 정도의 현재가가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업비트에서는 3,320원 정도입니다. 지금 일단 시세 자체가 차트를 앞으로 쭉 당겨보시면은 이 17일장이 가장 큰 좀 급등을 보였었어요. 사실 6월 20일부터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폭등이 나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최근에 좀 업비트 대비해서 빗썸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상위를 찍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거의 지금 최근 거래소 순위에서 한 3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350억 해킹 사태를 겪고 나서의 거래소라고는 도저히 좀 보여지지 않죠. 사실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에 전부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순위에서 다시 좀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었는데 오히려 입출금이 막히고 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이미 빗썸함에 들어있는 자금들이 서로 핑퐁 플레이를 주고받으면서 시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묻어있던 자금들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 자체가 고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 스튜디오 안에 딱 갇혀있는 장 안에서 저희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좀 물건의 값을 제가 비싸게 흥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 시세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스튜디오 밖의 시세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달라진 상태인데 이게 시세 차이가 분명히 좀 극명하게 보이는 상태로 지금 업비트 측에는 지금 1,700원을 찍 보이는 상태로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이 과열 시장에 얼마든지 추가 베팅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 베팅, 바보 이론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가격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베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API 건으로 자꾸 거래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세 폭등을 한번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220만 배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220만 배 사건 때도 API를 통해서 좀 공격적인 베팅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빗썸 내부적으로도 이런 서버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주장되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입출금이 막힌 상태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저도 이제 한국금융 IT나 이제 다른 쪽 플랫폼을 통해서 우회 경로로 빗썸으로 돈을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수월하진 않았어요. 수월하진 않아서 좀 진행을 못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빗썸 내부 거래자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빗썸 외부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즐기는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전 이 상태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빗썸 내부 거래자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빗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스튜디오 문을 닫고 여는 문지기 같은 입장이죠.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문을 열고선 돈을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거래자들은 막아놨지만 내부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출금을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서 빗썸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번 이 시세 현상과 관련해서 빗썸은 좀 어떤 발표를 내놨냐 이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뭐 그냥 너무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 거래소들과 좀 시세 차익이 많이 나니 좀 유의를 하셔라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빗썸 관계자라면은 이 시장을 오히려 즐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거래소는 얼마든지 이제 코인을 뒤로 빼서 다시 외부에서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사서 그거를 빗썸으로 송금을 시켜가지고 본인들 거래소에서 차익 실현을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썸 내부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이렇게 폭등을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시세 차익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문제 제기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양심에 딸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에 놓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저희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